남편 장례식 마지막 날,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고, 거기엔 충격적인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 이창호가 세상을 떠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지내던 사람이었으니 언젠가는 이별이 찾아올 거라 마음을 다잡고 있었죠. 하지만 막상 장례식장에 앉아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 사진을 마주하니 가슴 한쪽이 허물어져 내린 듯 텅 비어버렸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와야 정상일 텐데 저는 오히려 멍하니 앉아 손님들을 기계처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장남 준호는 상주로 앞자리를 지켰고 차남 승현과 셋째 태수는 빈소를 오가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는 내 곁을 지키며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쪽으로 앉으세요. 손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차남 승현이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옮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라 해도 다 성인인데 내 눈에는 여전히 철없던 아이들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하는 하객들이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전할 때마다 나는 어색한 미소와 함께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이들은 따로 모여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애써 못 들은 척하려 했지만 귀는 저절로 그 말들을 잡아냈습니다. 아버지 땅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장남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무슨 장남 독식이야. 공평하게 나눠야지.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의 혼이 아직 떠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들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결국 남는 게 돈 타령뿐이란 말인가. 서글픔이 치밀어 올랐지만 울음이 아니라 분노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나는 일부러 시선을 피하며 장례식장 한쪽에 놓인 국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꽃잎이 부서져 나가듯 내 마음도 산산이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잠깐 쉬세요. 막내딸 지은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남편 창호와 함께한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웠던 남자, 그러나 가족을 위해 평생 일터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 원망도 많았지만 결국 내 삶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차남 승현이 불평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은 상주라면서 왜 저렇게 멍하니 있습니까?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말없이 향을 피우고 절만 반복했는데 그의 눈빛이 어디에 닿지 못한 채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아 더 안쓰러웠습니다. 그날 빈소는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가까운 친척부터 먼 친척, 남편의 옛 동료들까지 몰려들어 사람들의 발소리와 억눌린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점점 깊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밤이 깊자 빈소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술잔이 오가며 친척들 입에서 실없는 농담과 험담이 흘러나왔습니다. 꼿꼿이 앉아 있어야 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 모든 소리가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들리지 말아야 할 말이 내 귀에 박혔습니다. 큰아들 집안 식구들이랑 너무 안 닮지 않아?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농담처럼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예전부터 그 얘기 있었잖아. 누굴 닮은 건지. 나는 손에 쥔 종이컵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컵이 찌그러지며 물이 흘렀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괜한 농담일 뿐이다. 술 기운에 나온 말이다. 그렇게 되뇌었지만 불안이 내 가슴 속에서 꿈틀대며 피어올랐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눈빛은 묵묵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위로가 아니라 조롱처럼 느껴져 나는 더욱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빈소의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첫날보다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찾아오는 조문객들 덕에 저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향 냄새에 절은 공기,
술과 눈물이 뒤섞인 장례식장의 분위기 속에서 제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싶어도 감을 수 없었죠. 큰아들 준호는 상주로서 정중하게 손님을 맡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얼굴에 낯빛이 자꾸만 어두워지는 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남 승현은 친척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이리저리 움직였고 막내딸 지은은 제 곁을 지키며 물컵을 챙겨주고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지. 혼자였다면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술이 돌기 시작하자 장례식장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고모부가 잔을 비우며 툭 던진 말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니, 준호는 어쩜 집안 식구들이랑 그렇게 다르게 생겼대? 예전부터 생각했는데 말이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지만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에 다른 친척이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나도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다니까. 누굴 더 닮았는지 모르겠어. 그 웃음이 제 귓속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길이 본능적으로 준호에게 향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못 들은 듯 손님들에게 절을 하고 있었지만 제 속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종이컵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컵이 구겨지며 물이 손등에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괜한 술주정이야. 의미 없는 말일 뿐이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가슴속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모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낮췄지만 제 귀에는 분명히 꽂혔습니다. 내가 괜한 소리 하는 걸까? 그래도 형님은 참 고지식했는데 그 순간 저는 차가운 한기를 느꼈습니다. 형님은 고지식했다는 말 뒤에 묘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 창호가 살아생전 가정에 철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모부의 말은 마치 그 반대의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친척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장례식에서 쓸데없는 얘기들 좀 삼가주세요. 애들이 듣습니다. 제 말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모부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호기심과 의심이 번득이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막내딸 지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리 좀 했을 뿐이야. 저는 최대한 태연한 척 말했지만 딸의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습니다. 빈소의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고요 속에 남은 건 제 마음속 파문이었습니다. 고모부의 그 말, 그리고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아버지 일로 힘드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아이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을 옥죄어 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쩌나. 혹시 이미 눈치라도 챈 건 아닐까.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주니까. 그러나 속으로는 아무렇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정막 속에서 저는 차마 삼켜내지 못한 진실이 목구멍에 걸린 듯 숨이 막혔습니다. 어쩌면 이 비밀이 이제 곧 세상 밖으로 흘러나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의 눈빛이 다시 제게로 향했습니다. 그 웃음이 이번엔 더욱 낯설고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의 마지막 날,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눈물도 기운도 바닥나 있었죠. 손님들을 배웅하고
절을 하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로의 말을 받아내는 건 육체보다 마음을 더 갉아먹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기도 전에 저는 그저 의뢰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장례식장의 공기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터졌습니다. 빈소 한쪽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먼 친척뻘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피곤에 절어 그저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가 제 앞에 봉투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정숙 씨,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낯선 서류 봉투가 제 눈앞에 놓여 있자 심장이 벌렁거렸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봉투 위에는 굵은 글씨로 친자 확인 결과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봉투를 잡았다가 곧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몸이 떨려 글씨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몰려왔습니다. 아이들도 친척들도 심지어는 조문객들마저 숨을 죽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남 승연이 다가와 봉투를 낚아채듯 펼쳤습니다. 그가 종이를 읽어내려가는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장남 이준호 생물학적 부와 일치하지 않음.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고 제 귓가에는 자신의 심장 뛰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차남 승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막내딸 지은이 제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았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순간 굳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다가 이내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혼란과 공포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굳어붙은 듯 열리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 커다란 돌덩이가 걸린 듯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얼굴이 다르다는 소리가 있었구먼. 아니, 이게 진짜라면 재산 문제도 달라지지 않나? 저는 그 말들을 듣고 더욱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미 오래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이 남편의 죽음과 함께 끄집어내진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죠. 그 물음에 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두 겹 세 겹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껏 우리 집 장남이라 불리며 살았던 아이,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느라 애써왔던 준호. 그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순간을 보는 건 제 가슴을 찢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끝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되길 바라는 듯 두 눈을 꽉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 순간이 오고 말았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제 앞에 서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국화향이 이제는 숨을 막는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미소가 차갑게 제게 다가와 이제 감출 수 없지 않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제 어깨는 무너져 내렸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통만이 목을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통증이 전신을 흔들었고 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장례식장의 공기가 돌변했습니다. 친자 확인서 한 장이 던져지자마자 조용히 울던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달라졌습니다.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들이 더욱 거칠어지고 숨죽이던 속말들이 마침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남 승연이 서류를 손에 쥔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지금껏 우릴 속이신 겁니까? 이건 가짜가 아니잖아요.
법적 효력이 있는 검사라는데. 큰아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충격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준호를 보는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저는 늘 장남 준호만을 감싸고 기대를 걸어왔으니까요. 다른 아이들에게 소홀했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늘 큰아들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승현은 이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형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면 상속권은 당연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유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아니, 법적으로 따지면 형 몫은 애초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늘 장남이라고 감싸셨죠. 우리 보고는 참고 이해하라고만 하셨잖아요. 그 말에 삼남 태수가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맞아. 어머니는 늘 형 편만 드셨지. 성적이 안 나와도 사고를 쳐도 장남이라서 힘들다고 감싸고 돌았잖아요. 우리는 뒷전이었어. 괜히 형이라고 우쭐대더니 결국 남의 집 자식이었다니 우리만 바보 만든 거 아니야? 그 순간 준호의 눈이 번뜩이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굳은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나도 방금 알았다. 나도 충격이다. 하지만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 이 집에서 자랐어. 집안 제삿날마다 향을 피운 것도 나였고 가족을 위해 살려고 애써온 것도 나였다. 그걸 부정할 수 있냐? 그의 말에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길에 기름을 붓는 듯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목소리가 더 거칠어졌습니다. 속은 우리만 손해지. 형만 바라보느라 우리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창호 형님이 알았다면 기절했을 거야. 아니, 이미 알고도 숨긴 거 아냐?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들 해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소리를 하느냐. 너희 아버지 가시는 길이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까지 나서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자식들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이 집안 망신입니다. 친자 아닌 걸 언제까지 숨기실 겁니까? 저는 숨이 막혀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듯한 고통이 차오르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그동안 제가 준호만 감쌌던 수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잘못은 덮어주고 동생들의 억울함은 모른 척했던 지난 세월들. 결국 그 모든 순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발목을 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정말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 물음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평생 가슴속 깊이 묻어둔 비밀이 이제는 제 아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친척들의 눈은 저를 향해 있었고 자식들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조차도 제겐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은 더 이상 죽은 이를 기리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고 모욕적인 말이 오가는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까지 차오르는 절망 속에서 느꼈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도 감당하기 싫어도 진실을 꺼내놓지 않으면 이 집안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것을. 제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입술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들에게, 이 가족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감춰온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습니다. 누구도 입을 닫지 않았고 장례식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준호의 목소리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아버지 아들이 아닌 건가요? 그 질문은 내 삶의 가장 깊숙한 곳을 향한 칼날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굳어갔고 가슴은 돌덩이로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몸을 부여잡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에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면 비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 사실이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장례식장은 순간 고요해졌습니다. 불길처럼 번지던 소란이 거짓말처럼 먹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다. 순간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승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눈물을 닦을 겨를도 없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다. 집안의 체면, 남들의 시선, 그게 전부였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의 아내였지만 아내라기보다 가문의 하인 같았다. 폭언과 손찌검이 일상이었고 나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 시절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그저 살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다. 피부치는 아니었지만 사람답게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준호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아이는 죄가 없다. 내 고백은 흐느낌으로 뒤섞여 장례식장을 메웠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승현이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우리를 속여왔다고요? 아버지를 기만하고 우리까지 속였다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죄는 모두 내 몫이다. 너희를 속인 것도, 이 집안을 이렇게 만든 것도 나다. 하지만 준호를 탓하지 마라. 그 아이는 너희와 함께 자라며 형으로서 살아왔다. 피가 다르다고 해서 그 세월까지 지울 수는 없다. 내 말에 지은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나는 눈을 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숨결조차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영정 속 남편의 얼굴이 여전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웃는 듯한 그 얼굴을 더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 바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 등을 향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집안, 갈라져 버린 아이들,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 그것들을 뒤로 한 채 나는 홀로 걸어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와는 달리 바깥의 공기는 차갑게 맑았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속으로 되뇌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죄는 끝내 내 몫이겠지만 남겨진 아이들이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가진 않기를 바랐습니다. 준호는 너희의 형이다. 피보다도 깊은 세월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내 목소리는 장례식장 안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마지막 참회이자 아이들에게 남긴 유언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욕심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남은 자식들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족을 위해 평생 감춰온 비밀, 마지막 순간에 드러내는 게 옳았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묻어둔 채 가는 게 더 나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그때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나 편의 문제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에게 어떤 말이 위로가 되었는지도 공유해 주세요. 이야기는 끝났지만 정숙의 선택은 아직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진실과 가족, 그리고 사랑 그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